안녕하세요. 저는 38살에 다 큰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늦은 밤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딸아이가 배고플까봐 가는 길 만두를 사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저 하나였기에 집 근처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해주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라도 돈을 벌어야 제 딸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굳게 잠겨있는 문을 열쇠를 열고 집에 들어가니 딸아이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죠. 너지? 네가 그런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집 문을 열자마자 달려나온 딸과 저는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실랑이를 했어요. 소란스러움에 옆집 사람들이 나와보았고 이웃들의 말림에 간신히 딸아이를 제게서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딸의 패륜적인 행동에 이웃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는 집으로 다시 돌아갔죠. 분에 못 이긴 것인지 하루 종일 저를 기다리다가 지친 것인지 딸아이는 거실 안쪽 구석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딸과의 실랑이로 짓눌려 터져버린 만두를 주워서 들고 들어와 식탁에 앉아 늦은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딸이 잠에서 깨어나면 줄 밥도 준비했죠. 딸이 잠에서 깰까봐 불도 못 켜고 캄캄한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쌀을 씻어 밥솥에 올리는데 사무친 서러움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제 우는 소리에 딸이 잠에서 깼는지 어느 사이 제 곁에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죠. 엄마, 미안해. 엄마 울지 마. 미안해, 엄마. 저는 딸아이를 안고 입으로는 안 울겠다고 말했지만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어두운 집안에 달빛만이 저희 모녀를 비추고 있었어요. 23살의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홀어머니와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에게 남편은 참 잘했었죠. 저희도 무척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시골에서 힘들게 사는 친정엄마에게 생활비를 보내줄 정도로 남편은 저희 가족에게 잘했습니다. 남자답고 믿음직스러운 남자였어요. 서로 가진 것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기에 가난했지만 이 남자와 함께라면 제 인생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5살에 제 딸 선미를 낳았죠. 영원할 것 같은 제 행복은 선미를 낳고 7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저와 제 딸아이를 버리고 떠났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당신 딸 선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당신 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선미가 태어난 날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그랬었지. 그런데 지금은 당신보다 내 딸보다 내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미안해. 남편의 말에 까무러칠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바람은 5년이 넘은 것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아둔했으면 저는 남편의 바람을 5년 동안이나 눈치도 못 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바람 상대를 마주했을 때 저는 절망을 넘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흔히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말하죠. 제가 남편의 바람을 눈치 못 챈 이유가 있었어요. 미선아,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일 때문에 늦는다는 남편의 저녁이 걱정이 되어 도시락을 싸들고 남편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작업실 안쪽의 작은 방에서 속옷만 입고 나오는 제 여동생 미선이와 제가 마주친 거였어요. 남편은 저 몰래 제 여동생이자 자신의 처제와 5년간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적어도 남편과 여동생이 제게 미안하다고 머리를 숙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죠. 남편은 이제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덤덤하게 말했고 여동생은 저보다 자신이 더 제 남편을 사랑한다고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던 친정엄마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제 남편을 동생 미선이에게 양보하라는 말을 했죠. 저 나무도 사계절이 다른 모습이고 저 하늘도 매일이 밤낮으로 다른데 사람 마음이라고 어찌 영원하겠어. 미양이 네가 속상한 거 알겠지만 박서방 떠나버린 마음 붙잡는다고 붙잡아지겠니? 그리고 그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동생 미선이고 그냥 속 편하게 보내줘라. 친정엄마의 그 한마디에 저는 그날 남편과 제 동생 그리고 엄마까지 잃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연을 끊어버렸어요. 그 길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 선미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혼하고 2년간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만으로도 미치겠는데 남편의 내연녀가 제 동생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친정엄마도 제 동생 편을 들었고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살았죠. 어느 날은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수면제를 이곳저곳에서 구해다가 먹은 적이 있어요. 이전에 홧김에 사다 모아두었는데 밤에 술을 만취할 때까지 마시고는 홧김에 그걸 모두 입에 털어넣었죠. 수십 알을 털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멀쩡하게 깨어나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대로 잠들듯이 죽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먹은 것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안 죽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수면제에 내성이 있나 싶었죠.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제 방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딸 선미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싶었죠. 딸은 남편과 이혼하고 말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남편과 딸이 사이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혼 전에는 둘이 참 잘 어울리고 놀았죠. 남편이 집을 나가고 딸이 한동안 아빠를 찾았어요. 언제 집에 다시 오냐고요. 그렇게 몇 달을 찾더니 나중에는 아빠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죠. 매일 그리던 가족 그림들에서도 아빠 모습이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이혼 당시 8살이던 딸아이는 말은 안 했지만 이제 다시는 아빠를 보지 못한다는 걸 눈치로 아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딸 선미는 또래보다 성숙했죠. 그날 이후 저희 모녀는 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이혼을 하며 집을 제게 주었다는 것이었죠. 아마도 제가 딸을 키우니 집이 있어야 한다 생각했나 봐요. 바람나 떠난 놈의 마지막 양심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 혼자 딸을 키웠지만 적어도 집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딸은 어려서도 그림을 좋아했는데 커서도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에 그렇게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더니 대학도 미대로 가고 나중에는 컴퓨터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직업도 그림 그려주는 직업을 가졌죠. 회사나 사람들에게 의뢰를 받으면 그림을 그려주곤 했는데 돈을 괜찮게 버는 듯 했습니다. 주문도 많은지 언제나 일로 바쁘게 살았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저는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딸은 32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일이었어요. 제가 딸의 이상한 행동을 처음으로 눈치챈 날이었죠. 그 이전부터 이상 행동들은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을 뿐이었죠. 딸은 주로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작은 방을 사무실처럼 꾸며서 방으로 출근을 하는 시기였죠. 저는 그때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며 살아왔지만 당시에는 방문 가사 도우미와 베이비시터 일을 했죠. 열심히 살다 보니 나름 돈도 잘 벌었고요. 그날도 저는 일을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는데 딸 선미가 무언가를 한참 찾고 있었죠. 엄마 다녀올게. 뭐 잃어버렸어? 어? 아, 내 핸드폰이 안 보이네.
평소에도 덤벙거리는 딸이었습니다. 외출을 할 때도 집 문을 나섰다가 다시 급하게 들어와 두고 간 물건을 챙기기도 했죠. 그날도 그런 일이라 생각하며 저는 집을 나섰어요. 그러다가 딸 핸드폰을 화장대 위에서 본 게 생각나 말해주려고 다시 집에 들어갔죠. 선미야, 네 폰 화장대에. 그런데 딸이 자기 핸드폰을 찾았는지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온 저를 보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분실신고 중이라고요. 자기 핸드폰을 들고 자기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분실신고를 하다니요. 제가 들고 있는 거 네 폰 아니냐고 묻자 그제야 딸이 들고 있는 자기 전화기를 보면서 웃더군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어제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서 잠이 덜 깼나 봐. 젊은 녀석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엄마 일 갔다 올게. 점심 챙겨 먹고.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서는데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딸의 이상한 행동들이 제 눈에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사건 바로 다음 날이었죠. 아침부터 딸이 외출 준비를 했어요. 딸에게 일을 맡긴 회사에 회의가 있어 참석을 해야 한다고 했죠.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딸이 프리랜서 작업자였지만 업체 회의에 참여하는 일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외출을 하는 딸이 장롱에서 패딩을 꺼내 입었죠. 패션쇼 하니? 갑자기 패딩은 왜? 무슨 말이야? 한여름에 패딩을 왜 입고 나가냐고 이거사. 어머, 집 에어컨을 너무 춥게 틀었나? 헤헤, 나도 모르게 겨울인 줄 알았네. 요즘 부쩍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걱정이 되었어요.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한숨도 못 자고 나가는 길이라 비몽사몽 중에 한 행동이라고 딸은 설명을 했지만 잠을 못 잔다고 계절을 헷갈려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의 일이었죠.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잠깐 나갔다가 집에 왔는데, 이게 왜 이러지? 엄마, 우리 집 비밀번호가 뭐였지? 딸이 집 문이 안 열린다며 제게 집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저희 집은 남편과 이혼할 때 받은 아파트였어요. 25년이 넘도록 그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어락 키는 바꾼 적이 있어도 비밀번호는 언제나 똑같은 것이었죠. 25년 동안 누르고 들어온 비밀번호를 딸이 잊은 거였어요. 0908이잖아. 선미야, 괜찮니? 맞다. 잠깐 헷갈렸어. 열렸다. 고마워, 엄마. 그날은 일을 하면서도 일이 손에 안 잡혔죠. 집에 와서 딸에게 물었어요. 요즘 깜빡하는 일들이 많냐고요. 왜? 오늘 내가 비밀번호 까먹은 것 때문에 그래, 엄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요즘 일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아침에 비몽사몽 중에 너무 졸려서 커피 사가지고 오다가 비밀번호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일을 줄여 이거사. 사람이 잠을 자야지. 왜 이렇게 몸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해. 그러다 몸 상하면 돈도 소용없는 건데. 제가 잔소리를 하자 딸은 네네 하며 자기 방으로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저는 그 길로 약국에 가서 영양제며 이것저것들을 한아름 사서 집으로 왔죠. 딸 하나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데 딸이 너무 자기 건강을 안 챙겼거든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딸은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딸이 잊은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저는 딸의 심각한 증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말이었어요. 딸은 급한 외주건들을 모두 처리했다며 오랜만에 저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시간 나면 잠을 자던가 네 남자친구나 만나. 남자친구는 이번 주 특근이랍니다.
그래서 엄마랑 놀아주는 거구만. 오랜만에 딸과 영화를 보고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 목사님이 가시면서 딸 선미에게 한마디 하셨죠. 선미야,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들다. 그래도 주일에는 잠깐 얼굴 좀 보여주고 그래. 한동안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딸 선미가 교회에 나가지 않자 주말에는 교회 좀 나오라는 목사님의 말이었죠. 그렇게 목사님과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데 딸이 계속 이상하다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뭐가 이상해? 저 아저씨 어디서 본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네. 누구였더라? 엄마, 저분 누구였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길에서 만난 목사님은 선미가 어렸을 때 세례까지 해주신 분이었어요. 중학교 때 선미는 교회 중고등부 회장까지 할 정도로 교회에 자주 다녔었죠. 적어도 선미가 20년 이상을 봐온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누군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죠. 얘가 왜 이래? 그런 장난치는 거 아니야. 엄마 무섭다 얘. 무슨 장난? 아, 진짜 누구더라? 가던 길을 멈춰 제자리에 우뚝 섰어요. 그대로 걸어가며 목사님이 누군지 기억해내려는 딸의 뒷모습을 보았죠. 어려 보이고 싶다며 단발로 자른 머리하며 작년에 제가 딸 생일 선물로 사준 원피스를 아껴 입는다며 입지도 않다가 저와 데이트를 한다고 꺼내 입은 딸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이었죠. 선미야, 목사님이잖아. 어? 맞다. 목사님. 세상에 나 기억났어. 맞아. 목사님이었지?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제 모습에 딸이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죠. 너 왜 그래? 엄마 무섭게 요즘 왜 그러는 거냐고. 다음 날 바로 딸과 병원을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딸과 가장 가까운 제게도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죠. 최근에 있었던 딸의 이상 행동에 대해 말을 했어요. 그리고 MRI 촬영까지 하고 저희는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래도 초록이 치매이신 것 같습니다. 딸의 치매 진단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고작 딸의 나이가 32살이었어요. 32살에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돌팔이 의사라고 생각했어요. 치매라고요? 예, 아직 32살이에요. 의사 선생님, 32살에 치매라뇨. 안타깝지만 젊으신 분들도 치매에 걸리시기도 합니다. 발병 원인은 불명이지만 유전적 관련이 높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중 치매 환자분 있으신가요? 의사의 말에 친정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의 외도 이후 연을 끊었지만 완전히 안 보고 산 건 아니었죠. 친척들을 통해 소식을 듣기도 했고요. 친정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치매를 알아 나중에 제 동생이 친정엄마를 치매 전문 요양원에 모셨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친정엄마를 보러 병원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를 보고는 제 이름도 기억 못하셨죠. 제가 물었어요. 엄마가 제게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요. 어떻게 여동생과 제 남편이 바람났는데 제 편이 아니라 동생 편을 들었냐고요. 전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그렇게 좋았냐고 따지듯 물었죠. 그래봤자 엄마는 저를 무섭다는 표정으로만 바라보았어요. 아줌마, 왜 그래? 누군데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연을 끊었어도 엄마는 엄마라고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날이 추우니 감기 조심하시라고 말하고는 옷을 여며주는데
친정엄마가 제게 한마디 하셨죠. 미양아, 미안하다. 엄마, 나 누군지 알겠어? 그리고는 다시 눈이 멍해지며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친정엄마의 치매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2년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는 제 딸이 치매라니 돌아가시면서까지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구나 싶었습니다. 딸과 함께 병원 엘리베이터에 타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소리 지르며 발광을 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병을 듣고도 무덤덤하게 제 옆에 있는 딸을 보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딸도 울고 싶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 까마득히 어린 아이였어요. 내년에는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도 앞두고 있었죠. 멍한 눈으로 앞을 바라보는 딸을 보며 죽고 싶은 제 마음을 이를 악물며 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먼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 잘 먹고 뇌 운동하면 진행을 멈출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 우리 내일 놀러 갈까? 바다 보러 갈까? 아니면 놀이공원? 갑자기 놀러 가고 싶다는 딸의 말에 그러자고 했어요. 다음 날 가까운 용인의 에버랜드로 갔죠. 딸이 어렸을 때 자연농원이라는 이름이었을 때 간 이후 처음이었어요. 그곳에서 딸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거닐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어제 받은 사람이라 믿기지 않게 밝고 환한 모습으로 저희는 놀이공원에서 놀았죠. 그날 집에서 딸과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쳐다보았어요. 우리 딸 어쩜 이렇게 예쁠까? 이렇게 예쁜데 미스 코리아로 키울 걸 그랬어. 제 말에 말없이 사진을 보던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는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만 기억을 남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사진 많이 찍자. 딸의 말에 눈물이 쏟아져 내리려 했죠. 그러자. 아유, 내 정신 좀 봐라. 찌개 끓인다고 해놓고 두부도 안 사왔네. 급하게 집을 나와서는 계단에 쭈그려 앉아 울었습니다. 저 병이 우리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걸렸어야 이치에 맞는 거였죠. 32살 어리고 어린 제 딸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의 치매가 심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머리를 쓰기 위해 딸은 수학 문제며 성경을 읽기도 했고 저는 수소문해서 치매에 좋다는 약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들은 물론 다양한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에도 빠짐없이 참여했어요. 하지만 딸의 치매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죠. 딸은 치매 진단 이후에도 일을 놓지는 않았어요. 이전처럼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서너 시간씩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받았죠. 그것이 치매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작업방에서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쯤에는 저도 일을 그만두었기에 집에 있었거든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급히 방으로 달려가 보니 딸이 컴퓨터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래가며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엄마, 내가 일할 때 쓰던 프로그램들 사용법이 잘 기억이 안 나. 딸은 언제나 집에서 컴퓨터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렸어요. 일러스트라고 하더군요. 그것을 그리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10년도 넘게 다루던 그 프로그램 사용법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제 품에서 우는 딸을 달래주었어요. 딸은 씩씩했어요. 다음 날 그 프로그램 사용법 책을 사오더니 기억이 안 날 때마다
하나하나 공부를 다시 해가며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제게 종이 뭉치를 건넸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즐겨 듣는 문화센터 강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적어둔 거야. 그리고 이건 핸드폰으로 은행 거래하는 방법이랑 필요한 어플들 다운받는 방법 적어둔 거야.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잘 들어. 그런 거 없어도 돼. 지금처럼 네가 해주면 되잖아. 네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배워도 내가 언제까지 해줄 수 없잖아. 엄마 알려줘도 그런 거 못해. 그러니까 배우라는 거잖아. 내가 언제까지 엄마 뒤치다꺼리를 해. 이제 엄마 스스로 할 때도 됐잖아. 힘들게 만들어 왔는데 왜 배워볼 생각을 안 해. 엄마가 배워둬야 그래야만 나중에 나한테 엄마가 알려줄 수 있지. 딸은 그만 자기가 만들어온 설명서가 들어있는 종이 뭉치를 던지고는 방을 나가버렸어요. 방 안에 흩어져 있는 종이들을 하나하나 주었죠. 종이를 살펴보는데 딸이 말한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귀여운 캐릭터 그림도 직접 그려 넣었더라고요. 마지막 장에는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하트라고 적혀 있었죠. 그 자리에서 숨죽여 울었어요. 일주일 넘게 끙끙거리며 만들던 게 이거였죠. 왜 제가 딸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자신의 기억이 사라져가니 그 안에 제가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딸의 그런 행동이 자신의 치매를 인정하고 이겨낼 수 없다는 항복의 모습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기 싫다고 말한 거였죠. 지금처럼 제 딸이 해주기를 바라면서요. 한참을 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딸이 만든 설명서 종이 뭉치를 들고 딸에게 갔죠. 딸도 울었는지 눈이 빨갰어요. 엄마, 미안해.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닌데. 엄마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이 엄마 생각해서 만든 건데. 다시 하나하나 알려줄래? 엄마가 배워볼게. 딸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죠. 딸은 치매가 확진된 이후 남자친구에게 이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항상 고민해왔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동안 결정을 못했습니다. 병이 심해지지 않는다면 의사의 말처럼 치료만 잘 받아 치매의 진행이 멈춘다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죠. 하지만 딸과 제 결론은 하나였어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사실을 고백해 딸의 남자친구가 어떤 결정을 하던 그것은 우리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헤어질 거야. 내가 민식 씨 입장이어도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치매다? 그럼 결혼 안 해. 설사 한다고 해도 그 결혼이 행복하겠어? 그냥 헤어질 거야. 말을 해보고 결정을 하라고 했지만 딸은 그날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했죠. 자신의 병을 말해주면서요. 하지만 딸의 남자친구는 제 딸과 헤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만큼 제 딸을 사랑한다고 했죠.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어요. 선미 병이 더 깊어지더라도 제가 책임질게요. 저 정말 선미 사랑해요. 순간 제 딸이 남자친구 하나는 잘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딸의 치매를 알고도 저렇게 말해주는 게 고마웠죠. 하지만 다음에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딸은 남자친구를 못 알아보았어요. 누구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거실에서 바지를 내리며 한쪽의 용변을 보려고 했죠. 제가 급히 달려가 딸을 막으며 바지를 다시 입혔어요.
그 모습에 딸의 남자친구는 기겁을 하더니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너무 심하게 변해버린 딸의 모습에 정신이 아찔했어요. 이렇게까지 갑자기 치매가 심해질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은 딸의 연극이었습니다. 연기만은 아니야. 이게 앞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할 행동들이잖아. 그런데 이 모습 보고 바로 도망을 가버리네. 원래 여기까지인 사람인 거야. 결국 저희는 세상에 둘만 남았어요. 전 남편이 바람나 저와 딸을 버린 이후 지금까지 언제나 저희 둘이었죠. 딸의 치매는 더 나빠지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딸은 추억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집안 곳곳에 추억이 담긴 사진들과 그 설명을 적어두었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저와 여행을 다니며 잊어버린 추억들 대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쌓아갔습니다. 병원도 꾸준히 다니고 일도 계속했어요. 건망증 같은 자잘한 실수는 계속했지만 모든 것을 적어두고 메모지를 계속 들고 다니니 큰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딱 여기까지라고요. 이 이상은 안 된다고요. 기적까지 바라지 않을 테니 지금 우리 둘이 이 모습으로 살게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갔어요. 집안에는 온통 사진들과 메모지들이 붙기 시작했죠. 기적은 없었어요. 지독한 현실만이 저희 모녀에게 찾아왔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딸의 치매는 심해졌습니다. 한동안 치료를 받던 딸은 치매 증상을 크게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안심을 하며 사회생활도 하고 외출도 했어요. 의사도 낮은 수준의 치매이니 일상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요. 사건이 있던 그날 딸은 외주 회사에서 회의가 있다고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했죠. 저를 보며 밝게 인사를 하고는 집을 나섰어요. 들어올 때 제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온다면서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미님 어머니 되시나요? 순간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네, 제가 선미 엄마인데요. 왜 그러시죠? 선미 괜찮은가요? 네, 어머님. 여기 땡땡지구대인데 여기 따님이 계신데 잠시 와주셔야겠어요. 바로 집을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서 지구대로 향했죠. 도착해 지구대 안에 들어가니 취객들 사이에 제 딸이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도로가를 걸어 다니셨어요. 차에 치일까봐 근처 상인이 급히 도로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 상태가 이상해 보인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신 거거든요. 저는 제 딸 선미의 눈을 보고 절망을 했습니다. 초점 없이 텅 빈 눈이 꼭 돌아가신 친정엄마 눈을 보는 것 같았죠. 저희가 물어도 이상한 말만 하길래 주머니에 있던 따님 전화로 연락처 알아내서 전화드린 거예요. 경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제 딸을 안아줬어요. 그제야 딸이 정신이 돌아왔는지 저를 보았죠. 엄마? 두리번거리던 딸은 제 발을 보더니 주저앉아 버렸어요. 엄마! 엄마 발! 발이 왜 그래 엄마! 제 발을 보니 급하게 나오느라 신발을 못 신은 맨발이었어요. 어디에서 찢어진 건지 피가 나고 있었고요. 그제야 제 발을 본 경찰분이 응급처치를 해주시고 병원에 태워주셨죠. 응급실에서 5바늘이나 꿰맸지만 아픈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구대에서 본 딸의 텅 빈 눈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딸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외출하는 것도 못하게 했어요. 외출을 해야 한다면 제가 꼭 붙어 있었죠. 딸아이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아침에 딸방을 가보니 자신의 바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죠.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몰라 하는 모습이었어요. 밤에는 치약 대신 샴푸로 이를 닦으려 하는 걸 제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칫솔질을 잘 못하길래
제가 제 무릎에 딸을 눕혀 대신 칫솔질을 해주었죠.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있더니 이내 잠이 들기도 했어요. 제 딸아이가 점점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새벽에 일어났어요. 참기 어려울 만큼의 통증이었죠. 딸에게 걱정을 주기 싫어 아침까지 간신히 참다가 집을 나와 집 앞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딸이 걱정되어 동네 친구에게 하루만 저희 집에서 딸과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죠. 진료를 본 의사는 진통제를 처방해 주더니 제게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대학병원 진료 예약을 하고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8년 전 저는 암 환자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암에 걸린 거였습니다. 간암이었죠. 며칠간 잠도 못 자다가 예약한 날에 맞춰 대학병원을 갔어요. 동네 친구에게 또 딸을 하루 맡겼죠. 다행히 수술로 제거가 가능할 것 같은 크기네요. 일단 수술 날짜 잡으셔야겠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와 있었어요. 딸을 보고 있던 친구 명자의 전화였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못 받은 전화인 것 같았죠. 저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야, 빨리 와. 지금 난리 났어. 단숨에 집으로 달려가니 제 딸이 한 마리의 강아지가 된 것처럼 거실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저를 보자마자 제게 달려들더니 안겼죠. 엄마, 엄마, 엄마!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보냈어요. 밤에 깊은 고민에 빠졌죠. 수술을 하려면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에게 부탁을 할 수도 없었죠. 잠들 시간이 되자 제게 달려와 안긴 딸은 저와 같이 자고 싶다고 했어요. 한 침대에 누워 딸을 재우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아빠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정신을 놓다가 또 여러 번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딸이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 자기 아빠와 즐거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 있는 듯 했죠. 암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치매에 걸린 딸을 보살피려면 제가 살아있어야 했으니까요. 오래오래 살아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수술을 위해 딸은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었죠. 그쯤에도 제가 1시간가량 외출을 했었을 때 일이었어요. 찌개를 데운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는 딸은 그 사실을 잊고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죠. 제가 집에 왔을 때는 찌개가 너무 타서 검은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은 제가 서둘러 가스레인지를 끌 때까지 자신이 불을 킨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작 1시간 자리를 비웠을 때 생긴 일이었어요. 이런 딸을 두고 몇 주간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는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명자야, 나 부탁이 있는데 한 달만 우리 집에서 우리 선미 좀 봐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있니? 한 달이나 왜? 사정이 있어서 그래. 부탁 좀 할게. 내가 돈은 넉넉하게 챙겨줄게. 미안해, 미양아. 내가 저번에 네 딸 봐주다가 물린 상처가 아직도 흉져 있어. 그러지 말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했지만 손사래를 치며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치매 간병인을 부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딸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난폭해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몇 명의 간병인을 거쳤지만 다들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죠. 젊은 분이라 그런지 한 번씩 화를 낼 때 감당이 안 되네요. 제가 힘으로 말릴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남자 간병인을 쓰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남자 간병인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딸은 이제 34살 뿐이 안 되었습니다. 어딜 가나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였죠. 물론 남자 치매 간병인분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라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딸 가진 엄마로서 한 달이나 제 딸을 남자 간병인에게 맡기는 게 어렵더군요. 무엇보다 그때 대소변 실수를 자주 하는 일은 없었지만 아주 간혹 가다가 실수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34살 먹은 제 딸의 대소변 실수 뒤처리를 남자 간병인에게 부탁할 수는 없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남들은 하루라도 수술 일정 앞당겨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환자분은 자꾸 미루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선생님, 약물 치료로 치료할 방법이 없을까요? 통원 치료로요. 가능은 하지만 지금 암세포가 수술하기 좋은 크기세요. 약물 치료를 하다가 약물이 듣지 않아 암세포가 커져서 수술도 힘들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으시면 어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 암 수술을 더는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저는 결국 최후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죠. 친척들에게 수소문 끝에 전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전 남편은 제 여동생과 재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고 전 남편이 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 남편 목소리를 듣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을 했죠. 나야.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당신이야? 아직 내 목소리 기억하네. 목소리 들으니 당신인 줄 알겠네. 사실 며칠 전에 이모님한테 연락이 왔었어. 당신이 내 연락처 묻고 다닌다고. 그래서 언젠가 연락이 올 줄 알았지. 무슨 일이 있어? 선미는 잘 있고. 26년 만에 처음으로 묻는 자신의 딸 안부였어요. 순간 가슴까지 역겨움이 밀려오는 걸 간신히 참았죠. 선미가 많이 아파. 그래서 누가 선미를 계속 봐줘야 하는데 내가 일이 있어서 그래서 당신이 며칠만 선미 좀 봐줄 수 있을까 해서. 선미가 아프다니. 무슨 말이야? 어디 다친 거야? 내일 저녁에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와줘. 아직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어. 다음날 집으로 전 남편이 와줬습니다. 이혼하고 처음 만난 전 남편은 남루한 차림에 얼굴에는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전 남편의 이마에 깊은 주름살이 전 남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제게 대신 말해주는 듯 했죠. 딸 선미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는 전 남편의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려는 찰나 딸이 제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전 남편에게 안기더니 안아달라고 했죠. 마치 이혼 전 남편에게 딸아이가 하던 행동 같았어요. 딸의 행동에 전 남편은 크게 놀라 있습니다. 초록이 치매라고. 선미, 치매야. 치매? 애가 지금 몇 살인데 벌써 치매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대체 무슨 수작질들이야? 나한테 무슨 사기 치려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전 남편에게 안아달라며 달려드는 딸을 제지하고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를 틀어주자 조용해지며 TV를 보는 딸이었죠. 그 모습에 전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식탁에 앉아 전 남편에게 며칠만 딸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중기 단계이기에 제 정신일 때도 많이 있지만 많은 시간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는 모습이기에 집에 혼자 둘 수가 없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부탁해봤어. 친구는 선미한테 한번 물리더니 그 뒤로는 못 봐준다고 하고 교회 지인들에게는 차마 부탁 못하겠더라고. 다들 우리 선미 아는 사람들이니 선미 치매가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다 알려질까 봐.
당신은 선미 어렸을 때 이혼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으니 당신이 아빠라는 사실을 선미는 모를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 친구라고 하면서 봐주면 될 것 같아. 당신은 무슨 일로 자리를 비우는데? 나 암이야.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 선미가 저런데 내 암이 무슨 대수냐마는 내가 살아라 선미를 앞으로도 챙길 수 있잖아. 암이라는 말에 놀라하던 전 남편은 제 말에 한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올해는 봐줄 수가 없어. 나도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가 3명이야.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하루라도 일을 빠지면 대출금 갚는 것도 막막해져. 네 딸이 지금? 아니다. 그냥 선미만 봐줘. 내가 일당으로 돈은 줄 수 있어. 전 남편은 제게 입원 날짜를 물어보았고 그쯤 다시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딸이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방에서 나왔죠. 누구? 아빠? 남편이 딸 선미와 저를 버리고 떠난 건 이미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딸은 8살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기에 딸이 현재의 아빠 모습을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아빠라는 사실을 숨기고 딸을 봐달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선미는 아빠를 한눈에 알아보았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어? 우리 집에 왜 왔어? 선미야, 엄마가 부른 거야. 와달라고 엄마가 부탁했어. 그러니까 왜 우리 집에 왜 온 거냐고. 선미야, 그게 이 아빠가 지난 일은 미안하다. 이제는 용서하고 다시 우리 얼굴 보면서 살 수 있을까? 용서? 다시 얼굴 보면서 살자고요? 아빠가 우리 버리고 나갈 때 그 새벽에 기억나요? 내가 아빠 손 잡았잖아. 가지 말라고 내가 아빠 손 잡고 울면서 부탁했잖아. 그때 어떻게 했어? 나 외면하고 그냥 가버렸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얼굴 보고 살자고요? 나가요.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요. 그러더니 딸은 베개를 던지며 전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날 일을 사과하던 전 남편도 결국 집을 나서고 말았죠. 미안해. 야, 아무래도 내가 봐주기는 힘들겠어. 간병인을 쓰던가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후 딸이 제게 따지기 시작했죠. 왜 아빠를 불렀냐고요. 내가 한 달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널 봐줄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부른 거야. 대체 어딜 가는 중요한 일인데 저 사람까지 부르는 거야? 안 가면 되잖아. 엄마가 일하는 집에서 둘째를 낳았는데 한 달만 입주 산후도우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돈을 많이 준다고 했거든. 내가 혼자 있는 게 그렇게 불안하면 그럼 내가 친구들 부를게. 내 친구한테 나 좀 봐달라고 해볼게. 안 돼. 친구는 절대 안 돼. 그러다가 네 친구들 사이에서 네 병이 소문이라도 나면 나중에 어쩌려고. 나중에? 나중에라니? 나중에 병이 완치되더라도 그 소문이 남을 수가 있잖아. 엄마, 내 병 절대 못 고쳐. 엄마도 알잖아. 난 점점 더 나빠질 거고 결국 엄마도 기억 못 할 거야. 나한테 미래는 없어, 엄마. 이제 난 과거만 남게 되는 사람이야. 결국 그날 딸을 품에 안고 울었어요. 딸은 어느새 다시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제게 안겨 잠이 들었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암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이 아닌 약물로 치료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딸아이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었죠. 추억을 기억하겠다며 집안 곳곳에 걸어둔 사진들을 보며 사진 속 자신의 모습조차 누군지 몰라 할 때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과거의 아이 때로 돌아가
어느 순간에는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기도 했죠. 그 와중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 생활비에 쪼들리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단순 부업들을 해보아도 큰돈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독한 항암 치료로 제 몸도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죠. 눈에 띄게 말라가기 시작했고 하루에 수십 알의 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 많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이가 되어버린 딸이 도화지에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딸과 제가 행복하게 꽃밭에서 노는 모습, 어린 시절 잠시 키웠던 강아지도 그렸더군요. 저와 딸이 서로 뽀뽀를 해주는 그림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행복감을 느끼며 작게나마 웃을 수 있었어요. 그때 안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의 목소리였어요. 급하게 방으로 달려가 보았죠. 그곳에는 딸이 제 병원약을 펼쳐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선미야, 우리 아기 왜 울고 있어? 엄마, 이 약들 뭐야? 딸은 제정신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제 실수였습니다. 깊숙한 곳에 약을 숨겨뒀어야 했는데 안방 화장대 안에 넣어뒀던 것이었죠. 딸이 그런 곳을 찾아볼 줄은 몰랐어요. 엄마 관절약이야. 그리고 감기약도 있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치매에 걸린 거지 바보는 아니야. 이거 항암제잖아. 선미야, 그게... 엄마 암이야? 그런 거야? 그런 거였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사가 제게 암을 선고했던 그날보다 딸아이에게 제 암 사실을 들켰을 때 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별거 아니야. 약 먹으면 나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암이 감기야? 약 좀 먹는다고 낫게. 엄마 그래서 자리 비운다고 한 거야? 그래서 아빠까지 불렀던 거야? 치료 받아야 해서? 수술해야 돼서? 그런데 나 때문에 못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저... 엄마 그냥 엄마 인생 살아. 가서 치료도 받고 건강해져서 오래 살고 엄마 인생 살아. 나 그냥 요양원에 보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 인생 살아. 내가 어떻게 그러니? 네가 내 딸인데, 내 전부인데 어떻게 널 포기해? 어떻게 그래? 왜 못해? 그냥 그렇게 해. 누구도 뭐라고 안 해. 나도 그렇고. 엄마, 나 이제 엄마도 기억 안 나. 엄마도 이제 기억 못 한다고. 그래서 엄마가 나 버려도 아무것도 기억 못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억하잖아. 네가 내 딸인 거 엄마가 다 기억한다고.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딸의 눈은 텅 빈 눈으로 바뀌었어요. 딸아이 영혼이 잠시 다른 시간으로 여행을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이가 되어 돌아온 딸은 제게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딸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한 주가 흘러 저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어요. 그럴 때마다 딸에게 TV를 틀어놔 주었어요. 크레파스를 두고 가면 혼자 TV를 보다 그림을 그리다 했죠. 딸의 핸드폰으로 제게 영상 통화를 걸어 딸의 모습이 잘 보이도록 설치를 해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잠깐만 병원에 들리면 되는 일이었죠. 수시로 핸드폰으로 딸 상태를 확인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갈 무렵 딸이 영상통화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저희 집 근처에서 살고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집으로 달려가 준다던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딸이 어떻게 자기 방에서 나왔더군요. 제가 자리를 비울 때는 방문을 잠가두었는데
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는지 그 문을 열고 나온 거였어요. 다행히 거실 벽지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딸이 보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저는 화장실 문을 보고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문에는 크레파스로 엄마 미안해, 들어오지 말고 119에 신고해줘 라고 적혀 있었어요. 화장실 안을 들어가 보니 샤워기 고정대에 끈이 걸려 있었어요. 목을 걸 수 있게 동그란 매듭이 만들어져 있는 끈이요. 제 딸은 정신이 잠시 돌아왔을 때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저 때문이었어요. 제게 짐이 되는 게 견딜 수 없었던 딸이 찰나의 순간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믿을 수 없는 짓을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다행히도 그 순간 다시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간 딸은 자신이 하려던 행동도 잊어버리고 거실로 나가 갓난 아이처럼 벽지에 낙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화장실에서 달려나가 딸아이 등짝을 마구 때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렇게 죽고 싶어? 그런 거냐고? 그래, 그냥 우리 같이 죽자. 같이 죽어. 너 이러는 거 볼 바에 엄마가 죽을게. 딸의 등을 때리며 저도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죠. 어린 시절 모습으로 돌아간 딸은 울면서 제게 매달리더군요. 엄마 미안해. 미안해 엄마. 죽지 마. 내가 엄마 약 바꿨어. 엄마 죽는 거 싫어. 그래서 내가 엄마 몰래 약 바꿨어. 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번쩍 옛날 기억이 떠올랐죠. 엄마 약을 바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엄마 잠들 때 먹는 약 그거 말하는 거야? 미안해 엄마. 내가 엄마 몰래 그 약 다 버렸어. 그러니까 엄마 죽지 마. 딸의 말에 그 자리에서 오열했어요. 옛날에 온 가족과 연을 끊고 방황한 저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 뻔했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세상을 등지려 했었죠. 술을 마시고 만취한 저는 수면제 한 통을 다 털어먹고도 다음날 멀쩡하게 깨어났습니다. 그땐 제가 수면제에 내성이 있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때 10살뿐이 안 되었던 딸이 저 몰래 약을 바꿔두었던 것이었죠. 선미야,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엄마 안 죽을게. 엄마 살 거야.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죽지 마. 엄마 두고 그렇게 죽지 마. 약을 먹고도 내성이 있어 안 죽은 줄 알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저는 끔찍한 실수를 깨달았죠. 하늘이 제게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니 더 살라고 살려준 줄 알았어요. 기적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특이한 제 체질도 아니었고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죽음을 결심한 저를 살려준 건 다름 아닌 어린 제 딸이었어요. 저는 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정신이 돌아온 딸에게 말했어요. 저 암수술 받겠다고요. 늙어 죽는 그날까지 죽을 힘을 다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너도 죽지 말라고요. 그리고 딸의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딸의 치매를 알렸어요. 제 딸 좀 도와달라고요. 그 말에 딸의 소꿉친구 3명이 달려왔죠. 그 아이들에게 제 암 소식을 이야기했어요. 딸아이를 보살피려면 제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요. 수술받는 한 달간 딸을 살펴달라는 눈물로 호소했죠. 제 말에 딸의 친구 중 한 명은 회사에 사표까지 내던지고 달려와 주었습니다. 친구의 치매 소식에 달려와 슬퍼해주던 친구들은 수술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저를 대신해 한 달간 딸을 보살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저는 현재 집을 팔고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어렸을 때 바다를 좋아했던 딸은
지금도 아이가 되어 바다를 좋아해요. 집을 판 돈은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이 돈으로 딸아이가 살아야 하니까요. 딸의 친구들은 자주 제주도로 찾아와서 딸과 놀아주곤 합니다. 언니들이 좋다며 자신의 친구들과 어울리곤 하죠. 현재 딸에게는 38살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5살 정도 어린아이가 되어 제 옆에 붙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어 언제나 제 손길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아니 매일 저는 38살의 딸아이가 그립습니다. 멍한 눈으로 지평선을 바라보는 딸을 보면 이제 저 아이는 나를 완전히 잊은 것 같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요. 하지만 가끔씩 저를 보고 웃어주며 이제는 거칠어진 제 손을 잡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저를 알아봐주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여행을 다니는 딸에게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안식처가 되어줄 생각입니다. 언젠가 딸이 그려준 그림처럼 우리 모녀 꽃밭에서 영원히 함께할 날이 오겠죠. 언젠가 여행을 마치고 제게 돌아올 딸을 그리워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